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 뉴스 해설의 이박사입니다. 오늘은 중국 경제 점검의 마지막 순서로 중국의 금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금융을 말씀드리려고 좀 조사를 해보니 금융이란 영역이 너무도 넓고 또 깊은 영역이더군요. 그래서 이번에 말씀드리는 내용은 여태까지 중국 경제를 점검해온다는 맥락에 맞추어서 지금까지의 중국 경제 하강이라든가 부담을 중국의 금융 시스템, 그 중에서도 은행들이 잘 버텨낼 수 있겠는가라는 이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금융 관련 뉴스를 좀 말씀드리면 중국 정부가 저장성, 허베이성, 그리고 선전 이 세 곳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향후 2년간 일정 액수 이상의 큰 돈을 인출하려 하면 등록을 해야 하는 그런 정책을 해보겠다고 의견을 묻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의견을 묻는 것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우리나라의 입법 예고에 해당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중국 사회 특성상 커다란 반대가 있기가 어렵고 아마도 곧 12월 초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으니 아마도 연내에 실시될 가능성 또는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될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향후 2년 동안 시범적으로 기업이나 조직의 경우에는 한 번에 50만 위안 이상을 인출하려 할 때, 그리고 개인의 경우에는 저장성의 경우 30만 위안, 허베이성의 경우에는 10만 위안 이상, 그리고 선전의 경우에는 20만 위안 이상을 인출하려 하면 등록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자금 세탁, 부정부패, 그리고 탈세,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납득은 안 되는 조치라고 할 수 있죠. 왜 이 세 곳인지에 대해서도 별 설명이 없었고 또 중국 정부는 최근 2-3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루에 인출할 수 있는 금액도 줄여왔고 이체할 수 있는 금액의 규모도 계속 줄여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또 돈을 인출하려 할 때 등록까지 해야 된다고 하니까 왜 구차스럽게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가 이런 의문이 떠오르게 된 것이죠. 결국 우리 일반 시민들에게는 무엇인가 귀찮은 일이 생길 것 같다는 그런 막연한 불안감과 함께 중국의 금융 시스템이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최근에 들어와서 은행에 대한 문제점도 노출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은행 관련 뉴스로는 랴오닝성 잉코우시의 한 중소은행에 관한 것입니다. 이 잉코우시라는 곳은 사실 평범한 동북삼성의 한 중소도시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방 중소은행인 잉코우 옌하이 은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행에서 뱅크런 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은행이 망한다고 소문이 나서 예금주들이 찾아와서 다들 자기 예금을 찾아가려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현지 정부와 공안국은 즉각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지난 11월 6일에 잉코우시의 공안국은 이 사태가 모두 유언비어에 의한 것이다. 잉코우 옌하이 은행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떤 한 아주머니가 이 은행이 망한다고 유언비어를 날조해서 퍼뜨려가지고 이것이 소문이 퍼지면서 급속도로 불안감을 가중시켜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뱅크런 사태가 났다. 그래서 이 아주머니는 유언비어 날조죄로 이미 구속을 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예금주 여러분들은 이런 유언비어에 흔들리지 말고 냉정을 되찾으시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지 지방정부도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은행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금을 찾으려고 하면 모두 보증이 되니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냉정을 찾으시기 바란다. 이렇게 보도를 해서 일단락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면 정부의 발표가 사실이든 아니든 어쨌든 은행의 부실에 대한 중국 사람들의 의혹, 불안감 이것이 지금 사실상 많이 팽배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괜한 의혹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얼마 전에 허난성의 로양,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낙양이죠. 낙양의 지가라는 말로 유명한 낙양. 이 낙양에 이촨이라는 그 현이 있습니다. 도심 지역이 아니고 변두리의 촌인데요. 여기에 그 농촌은행이 있습니다. 이촨 농상은행이라는 농촌은행이 있는데 여기서 한번 뱅크런 사태가 나서 은행이 파산을 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얼마 전이죠.
사실 이 이천농상인항의 사례는 매우 전형적인 뱅크런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느 날 중국 공안이 이천농상인항의 높은 사람 4사람을 구속해서 수사를 시작합니다. 은행의 오너부터 시작해서 최고 경영진 4사람을 전부 구속을 해서 조사를 한 거죠. 이 지방이 무슨 큰 도회지도 아니고 작은 농촌 지역에 있는 조그만 커뮤니티에, 그 커뮤니티에 소속되어 있는 조그만 은행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높은 사람이 줄줄이 공안에 구속이 돼서 잡혀가서 조사를 받는데 불안하지 않을 예금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천농상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몰려와서 돈을 돌려달라고 한 거죠. 사람들이 몰려와서 아우성을 치니까 이 사람들을 다 처리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지방정부에서 이것은 문제가 되겠는데 하고 나서서 공고를 붙이기 시작했죠. 그 공고의 내용은 이천은행에 여러분들이 맡겨놓으신 예금은 안전하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얼마가 됐든 여러분들께 다 돌려드릴 테니까 순번표를 뽑으시고 자기 사례가 되면 한 분씩 예금을 찾아가세요. 이렇게 조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불안한 이 농촌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현찰을 잔뜩 가져다가 쌓아놓고 우리 은행에 이렇게 돈이 많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기도 한 거죠. 말하자면 불안감을 좀 이렇게 해서라도 가라앉히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증폭된 불안감을 다스리는 데는 이런 조치 정도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은행은 며칠 후에 파산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이천농상은행의 사건이 딱 일어나고 나서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잉커우에서 은행이 망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모두 동요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올렸던 동영상 중에 빠오상인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빠오상인항이 리스크가 큰 그런 프로젝트에 과감한 투자를 하다가 결국 대규모의 부실을 안게 되었다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빠오상인항의 사태가 금년에 나타나고 있는 중국의 은행들 문제 중에 첫 번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몰랐던 사항이지만 후에 몇 개의 화교 매체에서 이르기를 이 빠오상인항의 창업주, 오너가 샤오젠화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샤오젠화는 중국에서 큰 규모로 이렇게 금융 사업을 했던 중국 사업가인데요. 이 사람이 무슨 연유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중국에서 도망을 가서 홍콩에 잠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홍콩에 있는 포시즌 호텔에 일반 객실이 아닌 레지던스 쪽에 거주를 하면서 중국 당국의 눈을 피해 숨어 있었습니다. 보디가드도 너댓 사람을 고용했다고 하고요. 절대로 호텔 밖을 나가지 않았으며 자기 방문을 나갈 때는 언제나 보디가드들과 함께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괴환들에 의해서 잡혀간 겁니다. 이 사건은 좀 유명한 사건이 돼서 여러 가지 홍콩 매체나 타이완이나 미국 매체에서 보도가 있었는데요. 종합해보면 어느 날 갑자기 너댓 명의 괴한들이 이 레지던스 호텔에 들어와서 몇 차례 그 거치게 되어 있는 잠겨진 문들을 가지고 온 그 통행 카드로 착착 열어 제껴서 들어가서는 샤오젠화가 살고 있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나올 때는 샤오젠화의 팔과 다리를 뒤로 묶어서 4사람이 번쩍 집어들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차를 태워서 어디론가로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샤오젠화를 본 사람이 없습니다. 의문의 사건인데 대부분의 홍콩 사람들은 아마도 대륙의 권력자가 파견한 무슨 특공대이거나 아니면 무슨 정보기관 사람들이 작전을 수행한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들을 했죠. 그리고 당시에 이 사건을 놓고 믿거나 말거나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구어원괴이라는 사람이 홍콩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지만 이미 홍콩 당국과 중국 당국 사이에 중국의 안보에 관계된 사안이 있을 때는 중국에서 요원을 보내서 그 사람을 체포해서 데려올 수 있다는 그런 비밀리에 협약을 했다는 것이 폭로가 됐었죠. 어쨌든 이런 사건은 일반적인 금융기관의 사건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무엇인가 정치적인 사건으로 생각이 되죠. 그래서 사실 당시에 빠오상인항이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에는 부실도 부실이지만 샤오젠화라는 인물 때문에 뭔가 권력과의 충돌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맞게 됐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런 견해는 그 다음에 찐저우 은행이 문제가 생기면서 이것은 정치적 문제라기보다는 경제적 문제라는 쪽으로 의견들이 전환되기 시작하죠. 찐저우는 베이징에서 랴오닝성의 전양 쪽으로 가다 보면 중간에 거쳐야 하는 주요 거점 도시입니다. 여기에 있는 찐저우 은행은 빠오상인항과는 달리 규모가 미들급은 되는 중견은행입니다.
자산 총액이 7,500억 위안 정도 되는 주로 동북 지역, 베이징에서부터 동북 삼성에 이르는 지역에 거점을 두고 있는 이런 미들급의 은행입니다. 그리고 금년 상반기에만 약 10억 위안의 적자를 냈고요.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에 불량 비율이 6%가 넘고 7%에 가까운 그런 비중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의 은행입니다. 이 진저우은행의 경우에는 그 배경에 무슨 정치적 사건이 있거나 무슨 권력 투쟁이 있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런 것은 없었다고 알려져 있고, 결국 이 진저우은행에 대한 구제금융이 실시가 되고 경영진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경영진으로는 국유은행들의 간부들이 이제 거길 가서 경영을 맡게 됐죠. 그렇게 하면서 지분 구조의 변화도 일어나서 결국 진저우은행은 지금 국유화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4개의 은행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2건의 농촌은행의 사건과 뒤에 말씀드린 2건의 상업은행 사건 사이에 헤비급의 은행 사태가 하나 발생을 했죠. 산동성의 헝펑은행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이 헝펑은행은 지방은행이 아니라 전국 규모의 은행입니다. 그리고 2017년에 더 뱅크가 발표한 전 세계 500대 은행 중에 200위 안으로 들어와 있는 그런 규모의 헤비급 은행이죠. 분행이 18개고 지점이 300개가 넘는 그런 규모의 은행입니다. 이 은행은 특이하게 본행이 산동성 옌타이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은행들이 그 본점을 베이징이라든가 상하이라든가 이런 일선 도시에 있는데, 이 헝펑은행은 전국은행임에도 불구하고 그 본점이 산동성에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는 이 은행이 1987년에 처음 만들어졌는데, 그때 당시 산동성의 옌타이시가 만든 것입니다. 원래 만들 때의 목적 또는 명분이라고 해도 좋은데요, 그것은 옌타이시가 옌타이시의 그 주택저금, 주택저축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은행을 만드는 이런 명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체는 옌타이시의 재정국이 되고, 여기에 이제 여러 그 중국의 국유은행들, 건설은행, 공상은행, 농업은행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나중에 그 생명보험회사도 들어오게 되면서 하나의 전국적인 금융기구로서 설립이 된 것이죠. 이 은행이 점점 성장을 하면서 전국은행의 허가도 받고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이 은행이 문제에 닥치게 된 것은 2019년도에 들어와서 회계 감사 보고서를 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2019년도 분기 말 회계 감사 보고서도 내지 못했고, 2018년도 말에 회계 감사 보고서도 내지 못했는데, 그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것이 2017년도 말에 회계 감사서를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2017년도부터 계속 회계 감사 보고서를 내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 됩니다. 중국의 규칙에 따르면 2년을 연속해서 회계 감사 보고서를 못 내놓게 되면 곧바로 이제 문제가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일단 문제화가 된 후에 중국 당국은 조사에 착수하게 되고, 결국 이 은행의 동사장으로 있던 차이구어화라는 사람이 또 잡혀가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 차이구어화라는 사람은 원래 옌타이시의 부시장입니다. 그러다가 2013년에 이 헝펑은행의 동사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죠. 그것은 별로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원래 헝펑은행은 이 옌타이시가 만든 그런 은행이니까요. 그런데 조사 결과 이 차이구어화는 공금 횡령을 했다는 죄목으로 처벌을 이제 받게 되죠. 처음에는 3,800만 위안의 공금을 횡령했다, 이제 이런 혐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전임 행장 양영타이도 2,000만 위안이 넘는 공금을 횡령했다고 이제 밝혀지게 되죠. 이제 고구마 줄기 캐듯이 이제 하나하나 비리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차이구어화가 해외에서 공금을 횡령했다, 싱가포르의 동아은행을 이용해서 대규모의 공금을 횡령했다는 또 이런 내용이 밝혀지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는 횡령 액수가 확인된 것이 5천만 위안 이상, 그리고 예상치로는 1억 위안 이상이 될 것이라는 이제 그런 소식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아이러니한 것은 이 차이구어화가 2013년에 동사장으로 부임할 때 동사장으로 부임했던 이유가 그 전에 있었던 동사장 장시윈이라는 사람이 그전 10년간 동사장을 했는데, 이 사람이 부패 공금 횡령을 해서 낙마하고 이 차이구어화가 동사장이 된 것이었거든요. 이 전임 동사장은 7억 위안이 넘는 돈을 횡령했다고 하고, 우리나라 돈으로는 1200억 이상이 되죠. 그런 정도 스케일의 그 공금 횡령을 했다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화교 매체인 밍징호보에 의하면 이 헝펑은행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샤오지엔화가 결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헝펑은행이나 바오상은행이나 다 뒤에는 샤오젠화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더니 더 큰 뉴스가 터졌습니다. 헝펑은행이 인민해방군의 실력자인 판창농 장군을 위해서 자금 세탁을 해줬다는 그런 소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판창농은 인민해방군 중에서도 진안 군부의 사령관을 했습니다. 인민해방군에 각 군구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선양 군구, 진안 군구, 그리고 스제장 군구, 이것이 이제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베이징을 둘러싸고 언제든 베이징에 대한 도발에 대응해야 되는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판창농의 아들이 이 헝펑은행에서 근무를 합니다. 이 판창농 사건은 어떻게 해서 밝혀지게 됐냐면 전 동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금년 들어서 상해방파의 장군들이 낙마를 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팡펑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팡펑회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판창농의 사건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원해서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팡펑회이가 판창농의 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중국 정부가 알게 된 것이고 판창농은 다시 판창농의 아들을 통해서 헝펑은행과 연결이 돼서 자금 세탁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것이고 이는 다시 팡펑은행의 차이거화 동사장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헝펑은행의 각종 비리가 터져 나오면서 이 은행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헝펑은행의 경우에는 이것이 경제적 사건의 범주에 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사건의 범주에 속하는 것인지 어느 것이 먼저고 어느 것이 뒤인지 사실 딱 잘라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건전하고 문제가 없는 은행인데 억지로 이런 부정부패를 들춰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헝펑은행도 상당한 정도의 부정부패 그리고 부실 이런 것이 있었고 단지 이런 것들이 정치적 이유에 의해서 백주대낮에 드러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이 헝펑은행의 일은 헝펑은행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작년에 은행보험감독위원회 주석이 된 구어수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산동성의 부서기 그리고 성장 등등 해서 상당 기간을 산동성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원래대로 하면 헝펑은행은 옌타이시에서 주체가 돼서 만들고 국유은행들이 투자를 한 은행이니까 당연히 국유은행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구어수칭이 작년에 은행보험감독위원회 주석이 된 다음부터 이 헝펑은행을 구분제 은행으로 개조를 합니다. 우리로 치면 국유은행을 민간은행으로 바꾸는 그런 일을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헝펑은행과 구어수칭 사이에도 무언가가 있지 않겠느냐는 의혹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구어수칭에게 언론 매체의 기자가 공개적으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 기자가 주석께서는 원래 산동성의 부서기, 성장 등 오래 근무를 하셨는데 이 헝펑은행의 사태에 대해서 알고 계셨을 거 아닙니까? 헝펑은행과 주석님 사이에는 어떤 모종의 관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중국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어수칭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부타관시, 큰 관계 없다. 관계가 없다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큰 관계가 없다고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이게 상당히 여운을 남기는 그런 발언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구어수칭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헝펑은행은 그 직할 감독기관은 당시에 은행감독위원회이고 그리고 행정상의 감독기관은 옌타이시였기 때문에 산동성정부를 이끌고 있었던 자기는 그런 것까지는 잘 몰랐다. 이런 취지로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들을 사람이 별로 없죠. 산동성에서 보면 헝펑은행은 가장 큰 실력의 금융조직이었으니까요. 게다가 구어수칭이라는 사람은 은행보험감독위원회 주석으로 발탁될 정도로 이쪽 금융통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구어수칭이 생존해서 살아남는 것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누가 알겠습니까? 지켜봐야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금년에 일어났던 5개 은행에서 발생한 사태들을 쭉 들여다보면 어느 한 은행의 어떤 특정 사건이라기보다는 중국 은행 전체가 이 정도의 부패와 부실이 다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의아심을 지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중국의 은행 체계라는 것을 살펴보면 중앙은행, 국유은행, 상업은행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저희들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 관계가 있는 은행은 상업은행이죠. 이 상업은행을 보시는 것처럼 중국 정부 4대 은행이라고 불리우는 은행을 포함한 6개 국유은행, 아까 말씀드린 민간은행 중에 전국은행으로는 12개 은행, 지방상업은행이 137개 은행,
그리고 200개가 넘는 농촌은행이 있죠. 그리고 그 외에도 은행 업무를 하는 많은 우리나라의 마을금고 정도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되는 몇 가지의 유형의 금융기구들이 있습니다. 이 금융기구들은 해당 지역에서 촌이나 현에서 만든 그런 금융기구들도 있고, 이런 그 지방은행들이 자회사 성격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지방에 설립한 곳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업은행, 그리고 유사상업은행, 이런 조직들을 다 합치면 중국 전국에 약 4천여 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들 은행들을 살펴보면 맨 상위에 해당이 되는 국유은행의 경우에는 사실 국가가 보증하고 망할 리가 없는 은행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 단계에 있는 12개 전국 규모 상업은행을 보면 이미 헝펑은행에서 보듯이 내부의 방만한 경영, 부패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 대한 악성 채권의 비중도 많은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그런 리스크 요인이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국 규모의 은행의 상태가 이러할진데 지방 중소 상업은행들의 상태가 어떨까요? 상당한 정도의 문제가 있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시 농촌은행까지 내려가면 더 말할 것이 없겠고요. 그 농촌은행 하위 단위의 그런 금융기구까지 내려가면 그 정도는 더 심할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결과일 수 있으니 마크로한 지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경제의 주체인 정부, 기업, 가구, 이 3개 부분의 부채 상황을 살펴본 도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세 부분 모두 경제 성장에 따라서 부채 규모도 점점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민간의 부채 비율이 급속히 상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부동산 담보 대출의 액수가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정부 부문의 부채 증가는 상대적으로 좀 적은 대신에 기업 부문의 부채 증가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사실 정부 부채만 띄워놓고 그 추이를 쳐다보면 결코 그 성장폭이 적지 않습니다. 점점 더 정부 부채가 늘어나고 있고, 특히 최근에 와서는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로 지방 정부들이 채권을 대규모로 발행해서 사회 간접 자본 사업을 일으킴으로써 더 심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매체인 정전스바오에 따르면 금년도 9월까지 중국의 지방 정부들이 발행한 누적 채권은 한국 돈으로 700조 정도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지방 정부의 채권이 통계 숫자로 잡히고 있는 것과 그 현실에 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한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전에 P2P를 말씀드리면서 잠깐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지방정부가 채권을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중앙정부에서 채권을 줄이려는 압박이 계속되니까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지방정부 채무를 기업 채무로 전환을 하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전해지죠. 다시 말해서 지방정부가 채권을 발행해서 그 채권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 사업을 하는 회사를 설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사업을 할 기업을 띄워주는 것이죠. 예를 들면 다리를 하나 지어서 이 다리에 통행료를 받는 회사를 하나 만듭니다. 이 회사가 통행료 수입을 엄청나게 받게 될 거라고 이렇게 선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부도 대폭 지원을 해서 이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관련 산업에도 많이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홍보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후에 이 회사가 교량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자산을 다 담보로 해서 주식을 발행하든지 채권을 발행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금융회사는 이런 채권을 사지 않을 것이니까 P2P 회사들을 통해서 채권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방에 있는 소시민들 입장에서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정부가 대폭적으로 선전을 하고 지원해 줄 것이라고 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잘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 회사의 채권을 P2P 회사가 판매를 하는 것을 보면 이제 들어가서 사는 거죠. 그러면 이 P2P 회사를 통해서 유입된 자금으로 지방정부는 채권을 갚든지 아니면 자기가 씁니다. 그래놓고 이 사업을 하는 회사는 어느 시점에 가서는 더 이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도산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지방정부의 채권은 소멸이 됐지만 그 채권에 해당되는 만큼의 피해가 P2P 금융을 통해서 이 채권을 구매한 시민들에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중국의 지방정부가 자기의 부채를 백성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해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단지 이런 일은 일부러 보이고 그 규모가, 그 범위가 지역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등등은 아무것도 알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방정부의 부채가 증가하는 원인 중에 또 하나는 지방정부가 채권을 상환하지 않아도 크게 데미지를 입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중국과 같은 공산당 일당 독재 체계의 국가에서 지방정부가 돈을 갚지 않는다고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제로 돈을 상환하지 않은 지방정부 관원들이 무슨 처벌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지방정부를 압수를 한다 하더라도 뭐 팔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칭화대학의 부총장인 경제학자 양비는 미국의 화교 매체인 NTD-TV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행에 돈이 없다. 유동성 위기에 몰려있다. 그리고 채권을 발행해서 인프라 사업에 투자한 지방정부의 사업은 그 수익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안 된다. 이제는 어떤 임계치에 좀 다다르고 있다고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은행에 돈이 말랐다는 것이, 그런데 가구도 돈이 말랐지 않습니까? 기업도 돈이 마른 것 같습니다. 도대체 누가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중국 시장 안에 지금 돈이 안 돌고 돈이 말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계속해서 통화 팽창을 하고 있는데, 중국 경제 싱크탱크에서 있는 연구원인 공승리라는 사람은 이번 10월 달에만 200조 위안의 M2 통화를 풀었다고 합니다. 중국 돈으로 200조 위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는 3경 3천억이 넘는 돈입니다. M1에 대해서는 10월 말에 4천억 위안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대규모의 통화 공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의 유동성 위기를 제대로 막을 수 있을런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 중국 정부는 또다시 이러한 지방은행들 그리고 농촌은행들이 우선주를 발행해서 자본금을 늘릴 수 있도록, 증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좀 의문이죠. 지금 이런 상황에 지방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불량 채권의 규모가 상당한데 그것이 증자로 해결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증자에 참여할 사람들이 있을지도 좀 의문입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큰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중국의 그 수많은 위안화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누가 가지고 있는가? 칭화대학의 양빈에 따르면 새로 공급되고 있는 돈은 대부분 두 가지에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가 지지하는 핵심 대기업에 공급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국가가 진행하고 있는 중점 프로젝트에 투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국가의 권위가 흔들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아마도 그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돈들은 그 다음엔 어디로 가나 또 궁금합니다. 중점 대기업에 들어간 돈, 그리고 국가 중점 프로젝트에 들어간 돈, 그 돈은 누가 가져가는 것인가? 역시 중국의 잘 나가는 국영기업들이 대부분 가져가지 않을까 싶고, 그렇다면 그 다음에 어느 호주머니로 들어갈지는 조금 짐작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주머니에 들어가게 되면 잘 안 나오겠죠. 결국 현재 상황은 누군가의 호주머니에 잔뜩 고여있는 이 거대한 규모의 돈을 다시 시장으로 풀어놓는 것이 중요한 것일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다시 나오고 있는 중국 정부들의 여러 관련 정책들이 저에게는 그런 의도로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무슨 금융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이 맞다 이렇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단지 저라는 사람의 개인적인 시각에서 그렇다는 것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최근에 화폐 개혁에 대한 소문이 많이 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화폐 개혁은 이제 물 건너간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당초에 화폐 개혁이라는 소문이 왜 나왔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어딘가에 고여있는 돈을 끌어내오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신권 발행 역시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신권을 발행하고 구권 화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무효화시키는 조치를 취하면 장롱 속에 있는 그런 돈들을 끌어내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것이 아닌가. 세 번째로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최근에 시진핑 주석이 블록체인도 강조를 했고, 황치환이라는 사람이 중국이 최초로 중앙은행이 지지하는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분위기를 잡았습니다. 사실 일전에 제가 중국의 디지털 화폐 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이야기됐던 것은 바로 이번 11월 11일 광군제부터 사용을 한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죠. 화폐개혁, 신권, 디지털 화폐 이런 것들을 발행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중국의 많은 기득권층이 상당한 자금을 현금의 상태로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들에게 충분한 방법이나 시간을 주지 않고 일거에 시행을 하게 되면 엄청난 반발이 올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또 하나, 왜 금년 들어서 중국에서 금값이 하늘을 치솟게 오르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들 현금이 아니라 금으로 바꾸려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런 상황은 일반 서민들에게까지 영향을 주어서 이제 중국 정부는 중국인 한 사람당 1년에 5만 위안 이상은 외화로 바꿀 수 없다는 그런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하는 금액에도 이제 제한이 가해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은행들에게는 소위 영구 채권이라는 것을 허용해서 원금을 안 갚아도 되는, 이자만 주면 되는 이러한 채권 발행을 허용하게 할 계획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조합해보면 현재 중국의 금융 시스템은 지금 정상적으로 돈이 순환되기보다는 총체적인 자금 고갈 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는 여러 가지 정책도 추진을 하고 대량의 통화 공급도 하고 이렇게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저에게는 중국의 금융 시스템이 현재의 위기 상황을 견딜만 한지 안 한지를 판단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나 그런 판단력은 없습니다. 단지 제가 느끼고 있는, 또 제가 조사한 현재 중국의 금융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 뿐이죠.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